실제로 이 석유가 이제 고갈돼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나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석유를 못 쓰는 시대가 오겠구나. 너무 무섭다라고 했는데 석유는 지금까지 잘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기름값이 조금은 오른다 치면 바로 이런 기사들이 인터넷과 뉴스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크 오일이 다가온다. 이제 기름이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거니까 기름값 엄청 치솟을 거고 기름이 모자라기 시작할 거다. 우리 이제 석유의 다음 시대에 대비해야 돼. 이런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게 불과 이 2007년 기사잖아요. 이때 언제? 나 고등학생 때인가? 믿기지 않겠지만 고등학생 때입니다. 자, 나 고등학생 때라고. 자, 그래서 요렇게 피크 오일이 다가온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자, 그럼 이 피크 오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피크 오일은 1956년에 미국의 지질학자 킹 허버트가 제시한 석유 수급에 대한 이론 모델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이 아저씨가 지질학자라고 했잖아요. 자, 석유가 돌석자 기름유자 아닙니까? 돌에서 나오는 기름이란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저씨가 미국이랑 전 세계 안반층들을 이렇게 잘 조사를 해보니까 큰일 났다 얘들아.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사를 딱 해보니까 더 이상 이제 이 기름이 나올 만한 구멍이 좀 없는 것 같다. 지구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 아저씨가 56년에 이 모델을 제안을 했는데 한 20년쯤 있으면 이 석유를 새롭게 시추할 수 있는 구멍이 더 이상 없어서 석유 생산량이 피크를 찍고 이제 내려오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석유에서 너무 의존하는 이런 정책을 바꿔야 될 거다. 자, 이런 이론을 제시한 아저씨가 바로 이 미국의 킹 허버트 아저씨였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 아저씨가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970년대에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오면서 중동의 석유 수급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미국도 보면 1940년대부터 이렇게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꾸준하게 증가를 했는데 70년대가 되니까 엄마야 진짜 이 아저씨 말대로 원유 생산량이 피크를 치고 요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와 큰일 났다. 진짜 이 허버트가 말한 이 피크 오일이라는 개념이 적중을 해서 실제로 이 석유가 이제 고갈돼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나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석유를 못 쓰는 시대가 오겠구나. 너무 무섭다라고 했는데 석유는 지금까지 잘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근데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기색을 보이다가 바로 어림도 없지 하면서 이렇게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되면서 요때쯤 되면 이제 고갈론도 이제 안 나와. 생산이 잘 돼서. 도대체 이 석유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석유 모자란다고 난리를 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석유가 많이 생산돼서 공급 과잉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오게 되었는가. 석유 모자라서 석유 그만 쓰자가 아니고 지구가 아프니까 북극곰이 터전을 잃어가니까 이제 석유를 그만 쓰자는 분위기잖아요. 이 모자라서가 아니야. 생산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 석유 생산량이 저렇게 고갈될 거라는 저 비관적 전망을 뚫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냐? 자, 이건 바로 미국이 주도한 셰일 오일 혁명 때문입니다. 이 발음도 어려운데 영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셰일 오일이 그래서 자, 미국이 주도한 이 셰일 혁명 때문에 이 석유 생산량이 어마어마한 진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인류가 석유 고갈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뉴스나 이런 신문에서 한 번씩은 보셨죠? 셰일가스 보셨잖아. 자, 그게 바로 이 셰일 오일이랑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셰일이란 게 도대체 뭐냐? 자, 시계를 돌려 1970년대 석유 위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조지 미첼이라는 아저씨가 있었다고. 미국에서 석유를 캐던 석유 사업가였습니다. 석유 사업가 조지 미첼 아저씨가 열심히 석유를 캐고 있었는데 진짜 이 허버트 아저씨 말대로 이 아저씨가 보유하고 있는 텍사스 유전이 점점 더 고갈되기 시작하고 이 고갈되는 물량 맞추려고 구멍을 새롭게 뽕뽕 뚫어도 이 석유가 예전만큼 안 나오는 거야. 예쁜 석유가 이제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아저씨가 큰일 났다. 와, 나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이제 실직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어디서 기름을 캐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아저씨가 찾는 게 뭐냐? 자, 전통적으로 석유를 캐는 방식은 이렇게 석유가 암벽에 이렇게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렇게 압력도 빵빵하게 해서 예쁘게 모여있는 지층을 찾아서 구멍을 뽕 뚫어서 석유를 콸콸콸 나오게 캐내는 방식이 이제까지 100년 넘게 미국이 지속했던 전통적인 석유 시추 방식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미첼 IC가 잘 살펴보니까 님들아 이렇게 예쁘게 묻혀있는 석유도 많은데 내가 살펴보니까 이 예쁘게 묻힌 암석층 밑에 이 셰일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셰일층에도 기름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 자, 근데 여기 있는 기름들은 예쁘게 있는 게 아니라, 자, 잘 봐요. 아까는 이제 암석층 안에서 석유가 이렇게 고여 있으면 뽕 뚫어서 기름이 콸콸 나오는 방식인데, 셰일가스는 그런 게 아니야. 셰일가스는, 자, 우리 셰일암이라고 지구과학 시간에 한 번씩 배웠을 겁니다. 요 돌이야. 요 돌이 쌓여있는 지층을 셰일층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래서 이 셰일층에는 석유가 어떻게 모여있냐, 암석층처럼 예쁘게 모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군데 조금씩 막 진흙이랑 섞여서, 아니면 뭐 조금씩 요렇게 석유가 군데군데 흩어져서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여기는 구멍을 뚫어도 석유가 시원시원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석유가 많은지는 알고 있었는데 캘 수가 없던 그런 석유 지층이었던 거죠. 자, 근데 조지 미첼 IC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캐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셰일층에 파이프를 한 개 딱 뚫어가지고 요 구멍을 한 개씩 뚫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을 세게 팍 쏴가지고, 그러면 이제 물이 여기서 팍팍 세게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물을 맞은 돌이 깨지면서 군데군데 고여있던 석유가 흘러나오고 가스도 이렇게 슉 나오게 되면서 이 석유가 나오지 않을까? 물을 쏴서 돌을 깨서 압을 주면 이 석유가 질질질 흘러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조지 미첼 IC의 새로운 시추 방식이었습니다. 이거를 수압 파쇄법이라고 부르는데, 물을 쏴서 돌을 깨서 돌 사이에 숨어있는 석유를 캐내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 IC가 1980년대에 이 공법에 성공을 합니다. 자,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구멍이 예쁜데 뚫려있는 거 뚫어가지고 나오는 기름이 싸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억지로 물구멍 뚫어가지고 물 팍 싸가지고 나오는 기름이 싸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요렇게 나오는 기름이 훨씬 쌀 건데, 이 기름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나라들도 석유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석유를 캐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 비싸서 못 캤던 유전들을 다른 나라들도 많이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련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오른쪽의 북해 유전, 소련의 시베리아 원유 개발 등 원래라면 너무 비싸서 안 캐고 있던 유전들을 다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석유 가격이 떡락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지 미첼 IC가 개발한 이 비싼 방법을 써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좋은데 이게 기름값이 내려가지고 미첼 IC 못 써먹겠다. 그래서 미첼 IC가 이 나락을 갈 뻔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2000년대 초반 중국이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석유를 막 어마어마하게 막 쓰는 거야. 막 이 보면 매년 막 10%씩 성장하니까 이 10억, 13억 인구가 이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 석유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이 기름값이 2000년대 초반부터 천정부지 치솟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미첼 IC가 숨겨놨던 수압 파쇄법 카드를 착 꺼냅니다. 드디어 이 조지 미첼 힘을 쓸 때가 왔는가 이래가지고, 당시 이제 셰일가스가 이제 캐기 시작했을 때 40에서 60달러 정도 기름값이 유지가 되면 이 해볼 만한 뭐 수익이 나는 이 구간이었다고 하는데, 요 기름값 보면 150달러를 찍을 뻔했잖아요. 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 조지 미첼 IC가 저 비싼 기름 공법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지 미첼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 석유업자들이 이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셰일 원유를 어마어마하게 개발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1일 500만 배럴 정도였던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1200만 배럴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헤이라이 놈들아, 다 잊혀먹으라 진짜. 망한다 싶으면 뭐가 나오고, 망한다 싶으면 뭐가 나오고. 역시 걱정계 3대장, 연예인 걱정, 정치인 걱정, 미국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자, 국가별로 원유 생산량을 살펴보면 2010년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의외다 이것도, 그죠? 모르셨죠? 러시아가 생산 1위, 사우디아라비아가 2위, 미국이 3위였는데 2020년 되니까 미국이 원유 생산 1위, 사우디아라비아가 2위, 러시아가 3위로 원유를 어마어마하게 생산하기 시작하는 역시 방정사기 맵 미국의 위험이 시작된 거죠.
너무한다 진짜. 좀 나눠줘라. 자, 그래서 이 셰일가스 바를 두고 석유를 이제 써제끼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석유 소비량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고, 뭐 친환경 그게 뭔데? 몰라. 석유 잘 나온 게 석유 쓸래? 기조를 조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미국이 셰일 혁명을 통해서 자국 내에서 원유가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되니까 중동의 중요성이 실제로 감소를 하는 거죠. 자,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중동은 두 가지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석유를 어마어마하게 잘 주는 친구. 두 번째, 유럽과 아시아의 중심에서 뭔가 이제 뭐 해군이나 공군 이런 걸 기동을 할 때 가운데에 딱 위치하니까 여기에 깃발을 좀 꽂아 놓으면 내가 나중에 뭐 해먹기 좋겠네. 그런 자리. 경제적으로나 군사 요충지로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석유가 잘 나오니까 이 경제적 중요성이 감소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절대로 철수하던 미국이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군대까지 이제 빼가면서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낮추려고, 그만큼 돈을 들여서까지 이 중동에 투자할 필요성을 이제 미국이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의 국가들도 우리가 더 이상 이 우리나라 석유에 기대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를 지으면서 이 석유로 번 돈을 자국의 인프라로 재투자해서 뭔가 관광도시, 허브 도시로 키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뭐 두바이는 유명하죠. 두바이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도시인데 항공 체계를 굉장히 잘 갖춰 놨기 때문에 지리바를 바탕으로 여기가 이제 항공 허브로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석유 외에 항공사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자, 그러면 석유 우리 세대에 이제 어떻게 쓰게 될 거냐?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게 될 거니까 다 친환경 쓰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요 그래프를 여러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자, 전 세계 에너지 소비 현황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에너지를 주로 쓰고 있냐 통계를 낸 게 있는데, 자, 보면 우리나라 그 세계인들은 석유를 30%, 천연가스를 22%, 석탄을 27%, 전기 10%, 바이오매스를 10% 쓰고 있습니다. 자, 옥수수를 발효시켜 만든 연료죠. 잘 보면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늘리고 있지만 80%가 화석 연료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결국 이 화석 연료를 어떻게 줄일 건데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결국 경제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이거 화석연료를 줄여야 된다. 지구가 아파해요. 북극곰 빙하가 녹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결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싼 연료를 찾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화석연료로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많이 캐고 가장 많이 쓰는 이 미국에서 친환경 정책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석유가 다른 연료로 대체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의 민주당이 기후변화 뭐 이런 이제 진보적인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지만, 하지만 내 지지율 때문에 석유는 더 퍼올려야겠어. 결국에는 이제 경제 때문에, 그 경제가 어렵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석유가 나왔지만 석탄이 이렇게 절반이 여전히 쓰이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제 제가 예상하는 거는 뭐 줄겠죠. 전 세계 각국 국가들이 결국에는 친환경 정책을 택하고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기술과 인프라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경제성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석유와 천연가스와 석탄의 사용량은 점점 줄겠지만, 이 석유가 결국에는 석탄을 100% 대체하지 못한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도 결국에는 이 화석연료 자체를 100% 대체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적어도 뭐 우리 살아있는 생애는 그러지 않을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친환경 에너지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렇게 석유를 대체해 나갈 것 같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길고 길었던 석유 역사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다음 시리즈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